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이제 포함되는 권리와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을 갖다가요, 우리나라 이제 통치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봤냐면, 통치 권력을 이렇게 나눠봤을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드렸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칸 더 갈 걸 그랬다. 잠깐만요. 모양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각오가 있지,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쪼개버릴게요. 이렇게 쪼개버리면 여기가 이제 입법권, 여기가 행정권, 여기가 이제 사법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사법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랬을 때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입법권하고 이제 행정권은 지방에 이제 자치권이 엔간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권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봐두시면은 입법하고 행정은 우리나라는 나누고 있고, 사법부는요 그냥 요게 중앙에 이제 사법 단위에서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죠. 고등법원이 전국에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법원이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 근데 이게 지방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막 들어가고 그러긴 할 텐데, 그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법원 자체가 요게 이제 지방의 사법 자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입법과 행정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나눠 보면은 입법부는 이제 국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은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또 잘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거라면, 지방에서는 요게 또 둘로 또 쪼개지지 않겠어요? 둘로 쪼개져 가지고 광역자치와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본이 기초자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광역단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의회라고 쓸까요? 광역의회라고도 하는데요. 시도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군구의회가 있는 거죠. 시군구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행정으로는 시도지사, 물론 이제 교육감이 따로 있긴 합니다. 특별구로 우리는 교육구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러기도 하지만 시도지사 대표적으로 써보고요. 여기는 이제 시군 구청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사법 자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치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완하고 싶어진 게 뭐냐면은요, 이랬잖아요, 우리.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또 광역시하고 도가 있고, 광역시와 도가 광역자치단체로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자치구, 시군이 있다 그랬죠. 자치구, 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쪽으로 좀 당겨 볼게요. 자치구, 시군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서울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고,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다. 그리고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 밑에 여기에 이제 일반 행정구가 있을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 그래서 행정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쪼개드렸잖아요. 쪼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 밑에 자치단위가 아닌 행정단위로 동이 있고, 여기 시에도 여기도 이제 동이 있고, 행정구는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군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군 밑에 읍하고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 밑에도 읍하고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가 되려면 몇만 이상이냐. 여기 이제 인구 기준, 인구 비례로 우리가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시가 5만 이상이에요. 5만 이상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가 설치되려면 여기는 이제 50만 이상이었어요. 5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읍이 되려면은 읍은 이제 여기에 2만이에요. 2만 이상이다. 이 기준 한번 볼까요? 그런데 광역시는 100만 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는 100만 이상이라고 해도 광역시로 승격시켜 줄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일단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은 광역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시가 있었죠. 특례시가 100만 이상이 된 거예요. 특례시가 요게 이제 100만이 된 거죠. 100만 이상이다라는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례시가 100만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 시는 5만 이상, 그리고 여기 읍은 2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여기에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안 되게끔 지금 세종특별법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도 동하고요, 읍하고 면이 있어요. 동, 읍, 면. 요런 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치도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여기 행정시가 있어요. 행정시가 있습니다. 행정시. 행정시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서귀포시, 이렇게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행정시 밑에 이제 또 동읍면이 있어요. 동읍면이 도농복합형으로 이렇게 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보완을 좀 한번 해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지나가 볼까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승만 정부에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승만 정부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데, 제1공화국이 바로 이제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있잖아요. 시읍면에 의회 의원을 이제 선출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49년도에 이제 법은 만들어졌지만은 바로 실시를 이제 못했고요. 5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읍면 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이후에 이제 여기에 장에 대한 선출도 해요. 장의 선출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도는 별도의 이제 선출이 없어요. 도 단위에서는 선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때 단층제였다. 단층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국가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 없이 지금으로 따지면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고, 요 밑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는데, 도는 여기는 자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생소하죠? 지금 있는 구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자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읍면이 있는데, 시읍면이 여기가 이제 자치단위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층제였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제2공화국이 되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제2공화국이 되면, 공화국이 장면정부이죠. 장면정부인데, 이때는 이제 지방자치의 본격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전면화, 거의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전면화가 됐어요. 민주정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를 전면화했어요. 그런데 제3공화국에서부터 5공화국까지입니다. 3, 4공화국이 이제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 정부까지냐면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게 전두환 정부 때까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요때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요. 3, 4, 5 공화국인데 요때는 이제 지방자치를 유보하죠. 지방자치의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가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때는 지방자치를 멈춰요. 지방자치를 멈춰 놨었고 제6공화국이죠. 지금이 6공화국이에요. 지금까지도 6공화국이에요. 근데 언제부터냐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인 거죠. 지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를 재실시했다. 재실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1991년도에 여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5년에는 지방의원만 뽑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를 합니다.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를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맥락으로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2010년 요때에 있잖아요. 교육감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을 이제 선거에 포함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전국 단위일 때 이렇고요. 교육감 선거는 그거보다 이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했어요. 왜냐면은 제도가 도입되고 보궐선거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먼저 그거로부터 출발했고 전국 단위로 2010년도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 교육의원은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의원 선거는 다만 이제 한 차례만 단 한 차례 실시 후 한 번만 한 거예요. 이때만 한 차례 실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제주에만 유지가 되고 있죠. 제주만 이제 뽑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주민참여제도의 역사도 함께 봤었어요. 주민참여 역사도 같이 봤었는데 어떻게 됐었냐면 1999년도에 99년도에 있잖아요. 청구제도들이 도입이 됩니다. 여러 주민청구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주민청구제도에 일단은 있잖아요. 조례에 대한 이제 재정 개폐 청구제도가 이때 도입됐어요. 재정 개폐 청구 제도가 이때 도입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 또 뜨거가 있어요. 뜨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 제도다 그랬을 때 요게 지금 있잖아요. 19세 이상 주민 아닙니까? 19세 이상 주민을 얘부터 나이를 낮췄어요. 이거를 갖다가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변경했습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이거 청구할 때 있잖아요. 시도가 있었죠. 시도, 광역, 시도 단위하고 플러스 그리고 있잖아요. 50만 이상의 이제 시 단위는 여기는 있잖아요. 300명
이하의 수 중에서 이하의 수 300명을 넘지 않는 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조례로 정한 수의 이상이 연서하면 여기에 이제 주민감사가 청구가 된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여기가요 200명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옛날에 공부했던 거 개정됐어요. 이게 원래는 시도는 500명이 넘지 않는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이었거든요. 그거를 30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낮춰가지고 50만 이상 시 규정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개정된 거예요. 지금 두 군데예요. 나이가 한 살 낮아졌고 요 제도에 있어서는 주민감사 청구에 나이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시도의 이 최소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500에서 300으로 낮춰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끈따끈한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꼭 해두셔야 돼요. 공부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거 여기서도 얘기했죠. 여기 위에서도 여기다 플러스해서 2020년에 뭐가 도입됐다고요? 여기에 이제 규칙에 대한 재정 개폐 청구 제도. 이것도 도입됐다. 이렇게 봐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나머지 것들 보면 2004년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됐었죠. 주민투표제가 도입됐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법이 제정돼서 2006년에 실시가 됐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주민소송제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07년도에 소환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주민 참여예산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가 됐지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국으로 의무화된 게 2011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 연도는 2005로 법이 만들어진 것까지 같이 본다면 이렇고 자 그래가지고 이 주민 참여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정리해 놓으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셈이 되는데 자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가 됐었고요.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했지만 노태우 정부였던 1991년도에 지방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가 됐고요. 김영삼 정부 때였던 1995년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장들도 같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회는 이게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기관으로 뽑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가 그렇게 구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기관이에요. 이게 헌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기관으로서 이제 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 때라 그랬어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요.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잖아요. 교육감 하고 제주에서 뽑는 교육의원만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정당 공천을 도입해야 사실은 이제 책임도 더 지고 그 다음에 인물도 걸러서 출마를 시켜요. 그런 거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잘못 운영하면은 중앙 정치가 너무 깊게 개입을 하게 되고 지방에까지 정치 논리가 중앙의 정치 논리가 너무 이제 깊게 배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정당이 공천할 때 공천권을 쥐고
이거를 이제 공천 헌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답은 1번이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이 됩니다. 자, 상임위원회는 항상 설치돼서 활동하는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이제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기한을 정해서 활동하고 없어지고, 기한을 정해서 활동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을 사직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속 의원의 사직은 지방의회 의결로 하되, 지방의회가 소집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가 틀려요. 의장도 의원의 한 사람이잖아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결권을 당연히 가지고요.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 캐스팅 보트라 그래서 의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이것은 이제 도입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자, 이제 그래가지고 3번을 답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이제 회의할 때 지방의회의 회의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지방의회도 그렇고 이건 국회도 그래요. 국회도 포함인데, 뭐 국회는 우리한테 안 물어볼 거니까 그거야 뭐 이제 크게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방의회의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회의의 원칙에 해당되는 게 먼저 이렇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이게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이 있잖아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이것은 있잖아요. 같은 회기 중에는 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가부 결정을 못했어요. 찬반에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건은 회기가 끝나더라도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겨놨다가 다음번 회기 때 또 다룰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을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 회의 공개 원칙 같은 것도 있겠죠. 회의 공개의 원칙. 가끔은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막 쌈박질 난 거를 우리가 막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런 원칙들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3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게 지방의회 하니까 또 떠오르네. 따끈따끈한 거 하나 더 추가. 자, 뭐가 또 바뀌었냐? 여기까지만 말하면 주되게 우리 시험에서 다뤄질 만한 거는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지방의회에 이제 근무하는 요 이제 구성원들 있잖아요. 지방의회 직원을 요거를 이제 의장이 제청하고 의장이 추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그랬던 것을 지방의회 권한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런 이제 개정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12번의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원래 시군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군 자치구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이 2개 이상의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이제 시도가 대신 처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할 때 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불경합, 비경합의 원칙이 있지만은 만약 경합한다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해야 된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의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왜 포괄적 예시주의라 그래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들 쭉 지방자치법에 열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역자치단체 업무들도 열거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가사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도 열거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국방이나 사법이나 국세 같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만 해당이 됐죠. 14번으로 갑니다.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게 광역행정입니다.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광역행정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예요. 보다 넓은 단위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걸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확보가 이제 가능한 거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이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덩어리를 좀 키웠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금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꾸 이제 지역 통합 같은 것들을 막 추진해요.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 인구가 너무 많고 특정 지역 인구가 너무 적어요. 농촌 지역 인구가 너무 적고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추론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통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통합에 대한 얘기, 합병하라는 거지. 통합해가지고 좀 덩어리를 키워라. 너무 이게 작게 쪼개져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240 몇 개라 그랬죠? 24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랬죠? 243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24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7개를 빼야 돼요. 그러면 6개 맞지? 6개고 빼면은 9에다가 9 아니지? 226개. 맞네. 246개라고 해서 잘못 말했고 226개. 226개의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있거든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잘게 쪼개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유리한 게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어떤 기초자치단체 가면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게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있잖아요.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킨다. 이거는 특히 도시지역이 그래요. 도시지역이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은 굉장히 넓어졌어요. 교통도 좋아지고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GTX 같은 거 깔아가지고 파주, 동탄 이런 데에서 거의 뭐 1시간이 뭐예요? 한 20분, 30분 만에 서울역까지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광역교통망까지 이렇게 갖춰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생활하는 시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제 제대로 확보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이 일치되려면 갈수록 이제 광역행정이 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잘게 쪼개져 있으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지역 격차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려면 광역행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규모의 경제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이 관련 내용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다만 여기 이제 특별법 형태로 이제 더 규정하고 있는 게 이 안에서 이제 요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고요. 주민소환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은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언급은 되어 있어요. 예, 지방자치법에. 나머지 제도들은 지방자치법의 중점 들어와 있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당의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왜냐하면 선거구역을 나눠갖고 거기서 선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할 때도 그 선거구 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환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3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거 한번 볼까요? 4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연령 규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 규정을 다 18세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적극적인 능동적 참여는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지만은 선거권의 연령이 다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아닌 거라고 판단하는 듯 하여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연령은 19세 기준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그거를 바꿀 생각이 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어요. 국회에서 논의 결과는 그렇구나. 안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감사 청구 정도는 요거는 연령을 좀 낮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자. 이런 이제 취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감사의 청구는. 우리나라가 18세로 낮출 때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그런데 18세가 들어가게 되면 고3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고3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때에도 옛날부터 논의는 있었고요. 외국의 대부분의 경우가 18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서 그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고3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뜻 못 낮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춘 거예요. 이제 낮춰서 낮춘 지 1년 된 거잖아요. 이제 낮췄고 그거 낮췄다고 또 다른 나이를 다 홀딱 낮춰버리기에는 고3이 걸린다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뜻 못 하는 것 같은데 감사 청구는 요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한 발 내디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주민감사 청구제도만 한 살 낮아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투표권 자체가 19세 이상인데 외국인에게 있잖아요. 18세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외국인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한테 이게 이제 주민투표의 권한을 이제 주는 것인데요. 조례 규정을 따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긴 주는데 그 연령 기준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18세 기준으로 외국인만 낮출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령 규정은 다시 한번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만 한 살 낮아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게 낮아지면은 근데 연동해서 봐야 될 게 있죠. 주민소송제 있잖아요. 주민소송제는 연령 규정이 따로는 없는데 이게 이제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연동되잖아요. 주민감사 청구권자가 청구를 했던 자가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감사 결과 미진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저 주민소송을 제기하죠. 특히 이제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 범위는 굉장히 이제 넓지만 주민소송으로까지 가는 이것은 모든 사안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 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면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기준은 돈이에요.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어때요?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저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주민감사 실시가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문제는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진행됐는데 그 감사를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줘야 되는데 60일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흡족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 나왔는데 기초자치단 그 감사 대상 기관에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이행을 하긴 했는데 이행의 수준이 좀 미약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바로 주민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그땐 사유가 또 제한이 됩니다. 사유도 제한이 돼서 돈 문제에 걸려 있어야 된다. 돈 문제에 걸려 있어야 주민소송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감사 청구를 했던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18세로 낮아졌다면은 그러면 이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연령도 거기에 연동해서 18세로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셔야 옳은 거죠. 맞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령 기준까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지방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가 맨 뒷부분이어서 항상 좀 힘빨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부한다 제가 맨날 지적하죠.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앞부분 공부 열심히 하다가 뒷부분까지 못 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많고 되게 어려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총복습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일단은 좀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항수는 한 5개씩 정도밖에 지금 시간당 못 풀어가지고 왜 이렇게 문항을 조금 풀어요? 할 수 있지만 총복습 계속 복습해야 돼. 또 까먹거든요. 또 까먹어. 아까 제가 226도 막 계산해서 찾잖아요. 평소에는 막 226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 226인데 224였나?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226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기억을 해놨던 부분인데도 자꾸 까먹어요. 연도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상기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까먹는데 시험에서 물어봤잖아요. 주민참여제도 도입의 순서를 열거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기억을 하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요 시간까지 15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5교시, 6교시에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있잖아요. 시험 봤던 것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봤던 거를 풀어드릴 건데 그 시험 봤던 거 풀어드리는 부분은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어렵게 냈어요. 이번 시험은 이젠 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대충 이렇게 행정학을 대략 하고 공부하고 넘기고 있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 큰 코 다치거든요. 지금부터 열람기해야 된다. 디테일한 부분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 푸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시간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준비해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